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한 강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뺏겨가지고 전부 헉헉거리고 힘들어하는데 왜 이거 잘 못하냐? 왜 그거 잘 못하냐? 이렇게 말하면 쓰러져 있는 군사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박수 치세요. 잘해도 박수 치고 못해도 격려하세요. 이게 내부 총질이죠, 내부 총질. 내부 총질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할 적은 옆에 선거고 우리 동지입니까? 우리의 상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싸워야 할 상대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도 황 대표에게서 발목을 붙잡는 듯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내부 총질을 멈추라고 했는데요. 내부 총질 누구를 겨냥한 말이었을까요? 1차적으로 현재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리더십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당장은 눈에 띄는 건 최고위원들도 사실은 지난번에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문제 가지고 반발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누구를 한 명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황교안 대표께서 정치를 하시고 지금 대표로 하시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잘 귀담아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뭐 최고위원들이 자유한국당 뭐 망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가 하는 일이 모두 다 100% 맞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내부에서 하는 얘기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의견 다 들어라, 보수 진보. 그러면 황교안 대표께서도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당내 의원들의 의견들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본인이 네. 정말 본인의 입장만 주장하지 마시고 그 의견들 잘 수렴해서 정말 당내 여론이 어떤지, 또 정말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수렴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너무 저렇게 내부 총질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건전한 비판의 의견이나 생각들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나 다시 총선 이제 정치 인생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영남 쪽 저울질 하는 듯한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도 향한 발언은 아니었을까요, 김 교수님?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황교안 당대표께서 좀 사면 초과에 처해 계신 것 같긴 해요. 아, 왜냐하면 상황이 좋았다가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상당히 리더십을 좀 회복하다가 갑자기 그 이후에 리더십이 계속 추락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기 리더십을 지키기 위한 방법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홍준표 전 대표께서 뭐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계시지는 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그분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은 황교안 당대표가 자기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고충스러운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황교안 당대표께서는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층을 위해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좀 강성 발언을 하시는데 그 강성 발언이 돌아왔을 때 언론으로 나왔을 때는 중도층을 좀 이반시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앞으로는 메시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 재밌는 용어인데요. 네. 이 뭐라고 그러셨죠? 싸우는 게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이길 있다.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헌법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실수를 지금 저지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볼 때 최고위원들이 영입 과정에 대한 인사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 그렇다면 최고위원들한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전 상당히 중대한 실수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영입은 공천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거 아주 네. 중대한 문제예요. 실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의 향배를 가름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중대한 실수를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그 실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소위 예를 들면 갑질 문제로 등장을 했어요. 박찬주 전 대장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상당히 공정성과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들이 이걸 막아선 겁니다. 또 하나는 청년복도 마찬가지인데요. 백경원 네. 청년복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청년들이 필요하니까 아무 상관없이 예를 들면 그냥 청년 영입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 데리고 왔으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다양한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실수가 당에서 봤을 땐 실수가 아닌 거죠. 제가 볼 땐. 이 실수 수준이 아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리더십에 상당히 많은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라고 좀 봐야 당 내부에서. 전 그렇다면 황교안 당대표께서 이걸 좀 잘 수긍을 해서 최고위원들과 이런 상황들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소위 앞으로의 활로를 개척하셔야지 그런 얘기들을 총질한 걸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전 총질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실수라고 하는 부분은 황 대표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걸까요? 이경화 부대변인. 예. 뭐 아마 그 공천 관련해서 그 가산점 이야기 혹은 뭐 표창장 이야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색소폰도 좀 있는데 그 아까 그렇다고 해서 사면 초과까지 이야기 나오던데 저는 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 신인은 맞고요. 네. 신인으로서 신인은 저도 신인을 경험했지만 저도 아직도 신이라 봅니다. 아주 힘듭니다. 이 뭐 다양한 세력들을 다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당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네. 제법 지지율을 올려가면서까지 조국 사태를 이끌어오면서 그 중간중간 했던 역할들, 예를 들어서 뭐 삭발이라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해오는 것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평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실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걸 맞고요. 그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선의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황교안 대표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선의의 비판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덤비는 비판들 있을 수가 있죠. 뭐냐면 당대표를 계속적으로 흔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겠다. 그것은 외부에서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는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다 뭐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별로 개의치 않지만 혹은 내부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덤비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내부 총질이라는 저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충분히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리더십이 서는 거라 보여지고요. 일부 계속 리더십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네. 지금 그 정도 상처 입은 것도 아니고 상처 입을 아직까지 리더십도 아닙니다. 저대로 그대로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총선 때까지 혹은 대선 때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우여곡절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영입 이후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톤이 좀 높아지던데요. 리더십 상처라니 그러면 리더십이 남아있는 게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이어 발표가 됐던 색소폰 영상을 보면 개의치 않은 것임을 시사하는 걸까요? 잠깐 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럼 박찬주 대장을 영입 그 발표해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뭐 대표님이 어떤 좀 리더십에 좀 상처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글쎄. 그 우리 당에 물어보세요. 그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정식으로. 최고의 누구에 물었더니 이렇더라. 뒤에서 누가 뭐 한 인사는 이랬다. 그 한 인사가 누군지 얘기를 하시면서 하세요. 뭐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위해서 힘차게 투쟁합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오늘을 바로잡고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정치인 황교안이 품은 새로운 꿈입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차 영입을 곧 서둘러서 어쩌면 이번 주에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선조 소장님, 그런데 이제 1차 영입 이후에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를 보면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조금 더 단호하게 나서시던데 어떻게 비춰지던가요? 억지로 비춰졌습니다. 좀 잘못된 반응인 것 같고요. 영입은요, 인재 영입은 국민에게 새로운 감동을 줘야 하고요. 상대 당에게 충격을 줘야 돼요. 근데 이번 1차 영입 같은 경우엔 네. 논란만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2차 영입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지금 우리 영상 봤다시피 갑자기 색스폰 분은 저는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생뚱맞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저분에게는 정치 인지 감수성이 없다. 이것은 정무 감각과 정치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뭐를 악의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나 큰 모자를 써가지고 눈까지 다 가려서 앞이 안 보인다. 전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좀 정치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주위에 참모진으로 네. 아주 정치력이 풍부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같이
놓고 논의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것으로 보면 정치 경험이 없는 초선의 어떤 당직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어요. 인재 영입도 해라, 공천 룰도 만들어라, 네. 뭐 당 운영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사람을 잘못 쓰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느덧 되게 야당의 지도자로서 되게 몸집이 커졌어요. 그러한 본인의 역사적인 사명 네. 그리고 본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네. 신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장수환님 좀 들으신 거 있으세요? 이 엄중한 시기에 색소폰은 왜 나왔을까요? 미리 예정하고 찍어두신 건가요? 미리 좀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상이 터질지는 몰랐고 네. 또한 이제 저런 우리 당에 좀 어려운 논란이 있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냥 홍보기획위원장이 새롭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이 대표님 좀 부드러운 면도 좀 강조해야 됩니다라고 네.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좀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래 정치라는 게 홍보도 그렇고 타이밍이죠. 이 색소폰은 총선을 이기고 불어라라고 아예 홍준표 전 대표까지 일가라고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김종욱 교수님. 정대 황교안 당대표께서 색소폰 분 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정치가 좀 유연하게, 적어도 저게 무슨 나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비판의 칼날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색소폰 불면서 저는 저건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을 리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황교안 당대표도 리더십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은가라고 하는 다양한 기획 중에 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색소폰을 부는 중도를 향한 본인의 이미지와 다른 일들이 계속 도처에서 벌어지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아무리 저렇게 저걸 잘하셔봤자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년 기념식에 가서 예를 들면 과거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거나 또 그다음에 주변에 친박 분들이 많이 계셔서 소위 많은 국민들이 다시 친박 시즌2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인가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게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조국 전 장관의 인사 문제를 뒤로 한 다음에 실제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 그랬을 때 저 당한테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나름대로 막연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적어도 앞으로 가장 중요할 인재인 소위 인재 영입 과정을 보니까 이건 이렇게 가가지고는 자유한국당을 믿고 소위 우리가 미래를 맡길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 적어도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중도를 향해서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기술성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비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색소폰을 부신다면 저는 국민들이 오케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색소폰만 불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미지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다 충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같은 가치나 코드로 묶여야겠죠. 이경환 부대변인 이번에 황교안 대표 보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장외로 공수처 반대를 위한 행보를 한다고 하던데요. 2차 영입도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고 어떻게 돌파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뭐 보고대회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뭐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보고는 대회는 예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일정은 계속 나아갈 거고요. 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어떤 뭐 저는 김종욱 교수님의 말씀이 따갑긴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부로 민평론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대안, 미래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극우 내지는 한쪽만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분은 황교안 대표께서는 새로 오신 신인이 해당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어느 한쪽을 계속 배려하는 모습 자체가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데 적재적소 내지는 가장 필요한 해결책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 속에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해석할 뿐 어떤 친박 이야기들 하면서 계속적으로 극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뭐 총선기획단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총선기획단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목소리를 담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뭐 이번에 영입인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연한 리더십이다. 아직까지 한쪽만을 생각하는 그런 리더십보다는 유연한 리더십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박찬주 전 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황교안 대표 말이 좀 약간 애매해요. 아까 들으셨잖아요. 일괄 싱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 소중한 분이고 이 말은 언제든지 또 다시 그분을 기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로도 들려서 약간 조금 더 명확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아니 리더면 이제 보통 모시고 온 예. 분에 대한 책임은 지죠. 이제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그 영입 대상에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로 삼는 부분들은 1호 영입 대상이냐 이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호 영입 대상으로서는 우리 당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청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최고위원들이 저는 반대를 했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에서 혹은 현 정권에서의 어떤 적폐청산 속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별개로 판단해야 될 문제죠. 지금 왜 이분이 영입 대상이 되어졌는가? 적어도 무차별한 어떤 정치보복성인 적폐청산이 현 정부에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피해를 본 분이 이분이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과연 갑질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재판에서는 본인의 갑질에 의한 것은 무죄가 난 거예요. 본인은 갑질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런 속에서 현 정부에서는 이분이 갑질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핍박을 했다고 평가되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영입 대상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표창원 의원이 영입 대상이었는데 민주당 영입 대상이었는데 과거 정권에서 어떤 공격수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영입을 배제한다는 것이 영원한 배제가 아니라 적어도 1호 영입 대상은 아니다라는 차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좋은 의미로 지금 제가 비판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친박회기 논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거기다 상당히 많은 우려들이 분명히 있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좋습니다. 박찬조 전 대장에서 아무 얘기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정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이. 저는 정무적 감각이 있다고 판단이 든다면, 적어도 그분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모시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공감병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지만, 적어도 공감병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공천 혁신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회를 장악했던 정당이었어요. 과거에 계속적으로. 저는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자기들의 경험들을 어떻게 현실에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한 그 상황들을 판단해서 어떻게 정무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내부에서 적어도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친박으로 회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들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셔야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이 제가 볼 때 다시 반석에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리스크로서.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당에서는 중도층에 대해서 확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론조사가 최근 계속 발표된 걸 보면 조국 사태 전후로 회귀하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당내에서 이제 소수자나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분류됐던 이자스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당을 떠나서 짐 싸서 정의당으로 옮겨간 것. 당내에서도 아직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좀 뼈아프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본인 SNS 이 부분에서 뼈아프다는 얘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자스민 의원이 거기로 전 의원이 정의당으로 가면서 했던 여러 가지 물론 언론의 보도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본인이 이제 당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관심 갖고 있는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아마 당을 옮기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모습이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이 왜 이런 모습을 조금 더 본인들의 어떤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저런 분들이 나가게 되면 결국 당내에서 그러면 왜 안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또 놀라 있는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당내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리 당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있냐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뭐 한국당이 약간 좀 미숙하고 네.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 좀 실망을 준 모습들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저렇게 굳어있는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쇄신 요구, 반송 요구가 조금 나왔었지만 지도부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송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다음 주부터 총선 기획단 할 테니까 자, 의원들 입을 틀어막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초선 의원들은 눈치 보고 있고요. 중진 의원들은 공천 바라보면서 지금 가만히 숨죽여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네. 대한민국 정치의 하나의 큰 불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확인 보도인데 장수라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설이 많은 정가이다 보니까요. 영입에서의 문제가 좀 생기는 듯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영입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내대표가요. 네. 그 영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12월 초에 네. 어쨌든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 이제 영입한다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네. 본인의 욕심일 수가 있겠죠. 본인이 이제
워낙 이제 또 한국당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네. 본인이 좀 뭐 같이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국당에서 같이 일해보자라고 네. 이렇게 제의는 할 수 있었어도 공식적으로 네. 인재 영입위원장도 따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얘기 아니냐라는 네, 워낙 이제 투톱 갈등설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저는 뭐 어떻게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 소장 얘기하셨듯이 12월 1일이 이제 결국 임기 마감인데 이걸 네. 연장할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당내 사정은 이영환 부대변인이 더 잘 알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층도 있고 또 지지를 안 하는 층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12월 1일 날 어쨌든 본인의 임기가 계속될지 총선까지 아니면 거기서 그만두고 다시 새로 뽑을지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의원들 사이도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때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의원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이경환 부대변인. 예.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 갈등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견이 있다 봅니다. 모든 정당에 다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과연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갈등까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네. 마치 원내대표가 독자적으로 어떤 영입을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양인지 정당의 구조상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원내대표도 하나의 투톱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떤 당내 중요한 인사로서 어떤 네.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추천해가지고 전체 당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최고위원회, 최종적으로는 당대표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고 그런 절차를 가져야만이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을 마치 당대표, 원내대표 투톱 갈등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오히려 장소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좀 숟가락을 좀 얹고 싶은데요. 네. 좀 민주당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철희 의원 말씀, 대통령 뒤에 숨지 말아라. 전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소위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잊혀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대통령 뒤에 숨지 말아라. 그리고 적어도 이해찬 당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사과할 땐 철저하게 사과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가 철저한 사과가 아니라 무엇을 변명하게 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잘 압니다. 전 그래서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위태로운 건 뭐냐면 소위 공고하게 만들어졌던 촛불 유권자 연대가 지금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뭐 죄송한 얘기지만 야당이 지금 갑자기 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네.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예를 들면 소위 이 상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야 모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의 안도에서 자기 혁신을 중단하는 순간 저는 바로 좀 전에 벌어졌던 사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장 소장님 그 말씀하신 숟가락을 좀 아니, 왜냐하면 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소수가 나를 사퇴시키려 한다 하다가요. 된통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이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10,000명 이상 사퇴하라고 네, 서명했더라고요. 한 2만 명 정도까지 사퇴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되게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네. 당내 불만 사항들을 억누르고 있는데 권력을 갖고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내년 초에 네.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공천 시즌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확 폭발할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해찬 대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위기의 계절 두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